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통맥 2부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엔 줄기와 뿌리맥인 법통과 종통으로 상징되는 한 안의 맥과 가을철 열매를 맺기 위해 꽃과 열매에 상응하는 판밖에 태통과 도통맥이 서로 짝을 이루어 상호 대응하고 있는 도맥의 전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태통과 도통맥을 일러 판밖에 맥이라 하였는데 그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판밖에 남 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는 것이 완전하니라. 이 일은 판밖에서 이루어져 들어오는 일인즉 그리알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판한 사람 판한 공부할 수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뒷문 열고 바라보니 판밖 소식 이르리라. 판한 사람 판한 공부 소용없어 허리띠 졸라매고 뒷문을 열고 내다보니 봉황이 지저긴다. 판한 것수 소용있나?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밖 소식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판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 판한 공부로는 알 수 없을 것이요 판밖 공부라야 알게 되느니라. 판밖에서 성도시켜 몰아들일 때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너희들의 수고함이 참으로 클 것이니라. 판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리라 하시니 내 일은 판밖에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느니라. 혼백 동서남북 아니던가.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밖에서 성공해 들어와야 되느니라.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밖에서 나오느니라. 판밖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모두 상제님과 고수부님의 말씀이었다면 특이하게도 선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구의 판밖에서 일이 터져 나올 것이니 그동안 도체와 공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소서. 이상 고수부님으로 상징되는 줄기맥과 뿌리맥을 주관하시는 선사님 이 두 분 모두 약속한 듯이 판밖에 대해 입맞춰 언급하심을 볼 때 이때의 판밖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태통과 도통맥으로서 봄, 여름이라는 성장기엔 잎사귀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가을철 열매를 맺게끔 하는 새로운 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밖이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부터 다시금 확인한 연후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리알터는 나와 너희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진이라 하신 이 말씀에 보듯 영원히 갈라 놓을 수 없는 복희 여와도의 그림처럼 이 두 분의 진체를 증산법정교에 함께 모신 이유도 화는 적이여 희로 동의 야라 하였듯 본래 천지 음양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이라는 개념은 일이 터지고 있는 마당 또는 장이라 하여 놀이판이나 구판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천지이치의 관점에서는 시공일체로 열린 현실세계인 낙서가 얹혀있는 바탕인 하도의 판을 말합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판한이니 판밖이니 하는 것은 이 하도에 내재된 대원대한과 대자대비의 우선 좌선으로 돌아가는 상극상생의 선후천적인 성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지개백경 제3편 계면형 공사기에 보면 선천은 양위체의 음이용하고 후천은 음이체의 양위용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양체, 음체 등에 대한 말씀은 곧 양이 바탕이 되는 선천판, 음이 바탕이 되는 후천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천에는 상제님께서 바탕이 되시고 고수부님은 용사하는 손발이 되시므로 현실 역사에서는 고수부님께로 법통이 전수되게끔 천지대업을 열어가셨습니다. 문명을 쓰실 때도 반드시 수부님의 손에 붓을 쥐게 하시고 상제님께서 등 뒤에 겹쳐 앉으시어 수부님의 손목을 붙들고 쓰게 하시는 공사 내용은 모두 선천판의 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안이라는 것은 선천의 주장신으로 선천판인 상제님 판이고 판밖은 후천의 주장신이신 대모님 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판밖을 주관하시는 천지 어머니 암소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듣는 이것이 소울음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과정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복희 여와도는 복희 8궤의 세상,
곧 선천의 천주님이신 상제님을 의미하는 선천하도와 정력 8개 세상의 천주이신 대모님을 상징하는 후천하도의 양면성이자 대칭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방이 용원하는 희역이 우선 상극의 복희 8기도이고 채원이 용방하는 환역은 좌선 상생하는 정력 8기도가 됩니다. 이 정력 8기도를 여화 8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복희 8기도, 여화 8기도라 할 수 있지요. 이 복희 8기도를 일부 선생은 화금이라 하셨고 여화 8기도를 금화라 했습니다. 그러니 화금, 금화, 원천도란 희역이 다시 환역되면 원래 천도가 그러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채방이 양채인 선천판이요. 채원은 음채인 후천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말도 많던 판한 판밖의 본 뜻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판밖의 그림이면 모학으로 주장을 삼듯 대모님이 주장이 되시고 회문산을 응기시키듯 상제님이 응기되어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천륜으로서 우주일가를 하신 대로 천륜과 일륜으로 한 가족 되는 원방각의 모델이 판바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탁본에는 복희와 여화 사이에 작은 아이가 한 명 보입니다. 천지 부모님의 결합으로 생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상제님의 도는 이신사의 법칙 그대로 반드시 인사를 통해 천지 대도가 이루어지는 도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복희와 여화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환당이신 걸 인정하기는 또 어려운가 봅니다. 원방각 1 플러스 2는 3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1 더하기 2는 3을 깨닫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꼽네요. 만약 상제님과 고수부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참 풀기 쉬운 문제가 되었을 텐데 도생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정답을 정해놔서 굳이 문제를 풀어야 할 이유가 없나 봅니다. 그렇게 갈수록 덧셈도 못하니 제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하는 유치한 생각들 그거 버리라고 하셨죠. 상제님께서 전주에서 공사 마치시고 영머리 꼬기 이르시어 갑자기 두 주먹을 뿔끈 쥐고 뛰어 올라가시니 종도들도 영문도 모른 채 뒤를 쫓아 뛰어갑니다. 상제님께서 한참을 올라가시다가 고개를 돌려 전주 쪽을 힐끔 보시고 또 한참 올라가시다가 힐끔 돌아보시고 이렇게 몇 차례 하시며 이 고개를 몇 사람이나 넘을 수 있으리요 하며 깊이 탄식하는 공사가 나옵니다. 어디는 남문 밖에 부엌대기 하나 살겠다. 갱망년은 초빈턴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살 사람 몇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인들은 그저 태평하게 상제님 고수부님 치마만 붙들고 있으면 다 사는 모양으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은 특별하게도 생사판단해서 예외적 존재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한 지경을 넘어야 하리니 나는 그것을 걱정하노라 하는 고수부님 말씀은 다들 잊은 듯 해서요. 이처럼 판 밖의 모습은 천지삼신이신 원방각의 깃틀 위에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두 분 황극과 조왕까지 모시면 천지유기로 서게 되십니다. 천하의 대도통은 육으로서 벌리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무당무자로 상징이 되며 비결서 등에서는 삼산의 불로초, 양백 삼풍이 자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셨던 그 무당집이 곧 판박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다 하고 싶어도 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한다는 사람들은 법을 알고 하는 것일까요? 상제님께서 하루는 복남에게 어설피 믿다 되지려거든 아예 믿지를 말아라고 하셨지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해 더 큰 죄는 짓지 않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치지만 황당하게도 어설피 하는 인간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히려 겁도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제님, 대모님, 선사님 이 세 분의 천지삼신을 부정하며 주제도 모르고 건너머 스스로 판박기라 확신하는 어설픈 것들이 낭떠러지 끝을 향하는 배도의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낫 도깨비들입니다. 이제 각 교 두목들이 저희 가족 살릴 방법도 없으면서 살고 잘 된다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니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요.
저도 모르는 놈이 세간에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저 죽을 땅을 제가 파는 일이니라 하시는 말씀에 딱 걸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밖에서 나오느니라고 하셨던 추수할 사람이 출현하는 판밖은 과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뜻밖에도 상제님께서는 정민년 동짓달 초사한 날 수부 책봉 예식을 거행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께서 수부 공사를 보실새 대웅리 차경석의 사랑에 30여 명을 모아놓고 가라사대 정읍이라 하는 곳은 왕자 보정지지요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 수부로 하여금 이를 번갈아 밟고 들어오라 해라 하시며 대학경 한 권과 불을 그린 부도책 한 권을 주시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왕자 보정지지는 왕이 정사를 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는 말씀에서 세암은 전라도 충청도 방언으로 샘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정자가 샘물정자가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역에서 48번째 꾀를 수풍정꾀라고 합니다. 우물을 뜻하죠. 그런데 이 수풍정꾀 말고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꾀가 하나 더 있으니 58번째 중택퇴꾀입니다. 설계전에 보면 태는 태위구 태위택이라 하여 입과 연못에 배속하였는데 사람의 신체 중 입에서 물이 마르지 않고 샘솟듯 침이 나오는 형상을 연못에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58번째 중택택괴의 단전에 단할 태는 열하라 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 함열에 자주 가시니 성도들이 그 뜻을 여쭈면 이는 만인 함열의 뜻을 취함이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개백경에는 고분한 구례오 정업은 함열이요 전주는 임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업을 함열에 비유를 합니다. 즉 설계전에 태는 태위구 태위택이라는 구절에서 연상되는 샘물과 중택택괴의 단전에 단할 태는 열하라는 구절에서 근거한 정업은 함열이라는 말씀은 양백이 제각야라는 구절과 서로 뜻이 통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는 지난 시간 언급했듯 팔문과 팔괘의 자리로 보면 태위구 태위택이라는 구절에 보듯 계란 흰자에 해당하는 고뇌의 사문인 칠연무가 자리하는 곳이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곤운의 자리를 일러서 정읍은 왕자 포정지지요. 즉 정읍은 왕이 정사를 펴는 땅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판 안에서 그동안 그토록 말이 많았던 판밖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왜 이곳을 왕도로 정하셨는지에 대한 천지공사의 초석을 까는 이치의 단초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정상관님 또한 인력구로 모시는데 샘바다를 지나실 때 여기가 중앙지로구나 하셨죠. 상제님께서 나의 세상은 곤운이라 하시고 건운은 선치후란하여 다스림이 앞서고 어지rum이 뒤따르되 곤운은 선란후치라 하여 어지rum이 먼저 하나 뒤에는 다스려진다 하였습니다. 즉 판안인 건운은 선치후란의 천지비를 판바뀐 곤운은 선란후치의 지천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읍에 선란후치지운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는 먼저 어지럽고 뒤에 다스려지는 운수로서 정읍이 왕의 치세가 자리하는 판박곤운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은 덕지지하라는 구독계의 내용 또한 일관되게 이 곤이가 정읍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읍의 입과 연못에 해당하는 사문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문이 자리한다는 말이 뭡니까? 칠연무 자리라는 말이죠. 이게 여기가 태통의 자리라는 뜻이고 태통의 태가 뭡니까? 바로 지천태 할 때의 태 아닙니까? 고로 지천태 수화기지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상제님께서는 유좌선하니 낙서좌선지운이 위수화기제하고 위지천태하고 위고눈하야 후천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고수부님은 더 간단하게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도 깊은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인데 샘물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 자리니 고수부님은 한마디로 이 생명수를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왕자 포정지지에서 왕은 자미원에 위쾌하여 다가오는 성경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에 보듯 재생신으로 오시는 상제님에 빗댄 단주에 대한 지칭이니 곧 황극의 위이신 상제님을 말합니다. 이 왕을 두고 고수부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제님 화천하시기 전날 음력 6월 23일에 김수부님 후비소 공사 보실 때 대시태조 출세 제왕장상 방백수령 창생점고 후비소라는 말씀을 두고 인류의 죽고 사는 창생의 숫자를 점고하는 곳이 후비소이니 후비소의 주인이 고수부님이네 김수부님이네 하던 분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 상제님께서는 태임 베레박 군신봉조에 혀를 두고 군신봉조는 장상의 왕명을 받는 것이니 그 기운을 거둬 나라를 태평케 할 것이요 하셨는데 태인 역시 정읍시에 속한 땅으로 상제님 생가터에서 불과 20-30리에 위치한 작은 면 단위의 마을입니다. 희나 없는 왕이 없듯 사실 군신봉조혈이 주변에 자리한 것만 봐도 이곳이 제왕지진이라 여기서 왕이 나온다. 장차 여기에서 전무지 후무지법이 나오리라.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는 말씀에 나오는 태전이 곧 왕자 포정지지인 서효동이 자리한 정읍의 또 다른 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자는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의미 너머에 사실상의 속뜻인 서신사명의 상제님, 곧 의의 대명사인 관운장의 모습을 한 서신으로 오시는 분의 역할로 도운의 이종물 1초를 맡은 불의자인 차경석과 대비한 말씀입니다. 즉 설란 후치의 땅에 차례로 드러날 두 인물을 의자와 불의자로 대비시킨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정읍에는 선란 후치지운이 있다고 하셨으니 상제님께서는 차경석 정도에게 30만의 동학역신을 회원시키는 도수를 붙이시어 먼저 어지럽게 하고 이어서 고수부님께서는 암행어사 도수를 붙이시어 뒤에 다스려지는 운수를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정읍에는 성웅의 두 가지 야누스의 얼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정읍은 왕자 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고 하신 상제님의 복중에는 수부 나오라 해라 하시며 고수부님의 수부책봉을 하는 예식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종장을 짓는 추수할 사람이 나올 곳을 미리 점찍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 물어 여쭈기를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을 또한 어찌 알 수 있으리까? 연력풍상하고 유일편단심이 이대에 기시하노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연력풍상은 풍상연력 수직이요 호해부유 아덕 아니라 부정만리 사나우요 공덕천문 일월차라는 구절에 나오는 풍상연력 수직에서 알 수 있듯 일편단심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유일편단심 이대기시 곧 열석자로 오시는 수원 나그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세에 내세지고 아위최오 차례자 위차니라. 그래야 나의 세상에서 나의 타고난 고생이 어뜸이요 다음에 올 사람이 그 다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일편단심 이대기시하는 분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정읍에 유선란 후치지운 하니 의자를 금지하고 불의자를 원지하라부터 제자 문할 의여 불의를 역하이 지지호리까 왈 연력풍상하고 유일편단심이 이대기시하노라. 이 전체가 한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읍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대기시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씌어진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종도가 대병이 인간 세상을 엄습하면 어떤 나라에 먼저 닥치냐고 질문하니 상제님께서는 맨 처음 일어나는 곳이 조선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병이 어째서 이 나라에 먼저 일어나냐고 하니 병을 고치는 방도가 조선에 있노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면 대병이 이 나라의 어떤 도에 먼저 일어납니까 하니 호남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대병이 어찌하여 호남에서 먼저 일어나느냐고 질문하자 역시 병을 고치는 길이 호남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대병이 호남에서도 어떤 군에서 먼저 일어나느냐고 묻자 정읍, 군창, 나주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대병이 어째서 호남의 세 군에서 먼저 일어나느냐고 질문하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주는 망하는 운이요 군창은 어복이요
정업은 세상을 구하는 천명이 있는 이곳에서 그 때를 기다리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세천명이 제차대이시라 한 부분과 왈, 연력풍성하고 유일편단심이 이대기시하노라 하는 부분 모두 정업에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9월 20일 아침에 수부님께서 마당을 거니시다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신 후 가까스로 일어나 앉으시어 하신 첫 말씀으로 누구냐 하시니 이에 대답하는 말이 경석입니다 하거늘 또 무슨 생이냐 하고 물으시니 경석이 경진생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경진생이라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낳는다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는 말씀하시면서 이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이윤, 이득, 이익의 의미이지만 그 시도로만 보면 동갑장사의 그 장사가 번창하지 못하고 망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의 동학역신 해원도수를 차경석에게 붙이시어 먼저 어지러운 법이 일어나는 선란의 도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의 속뜻은 북극성을 태우고 다니는 북두칠성인 서신사명의 자리를 뜻합니다. 정업에서 동갑장사에 결국 추수할 사람이 나올 이곳에 서신인 이가 남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하신 것으로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 하는 간도수의 숙고지 도수를 받아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는 후치의 주인공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페이파립의 암행어사 도수와 그 맥락이 같습니다. 이러한 서신사명의 황금 말도수를 고수부님께서는 강원섭을 통해 인마공사로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강원섭의 호가 서방 백호이기도 하니 도체공사에서 사정방을 정하실 때 서방주에 임명하시고 고민왕과 강원섭은 고수부님을 모시고 황룡기를 꽂은 중앙에 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즉 앞으로 모든 일을 민환에게 맡긴다 하시고 너는 저울만 맡아보라던 고민한 정도가 봉인 단주의 역할이라면 서방백호의 강원섭은 용인 운장의 대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기지세로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물중전 본을 이루리라 는 말씀은 초나라의 장수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뜻인데 여기서 벌을 예로 드신 것은 낙종물을 맡으신 고수부님을 두목인 여왕벌에 또한 동갑장사로 정업에서 일어난 보청교 차경석 정도를 초나라 장수 초장항우에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란후치의 도수를 붙이시어 먼저 초장봉기지세로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물중전 본을 이루다가 이어서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김수부님과 암행어사 차경석으로 상징되는 인사의 인물을 난의 종교를 지은 한나라 임금인 유방의 넌지시 비유하시는 상제님의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읍에 선란후치지운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간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부책봉 예의식에 그 행중 말씀하신 것에도 잘 드러나 있듯 도운의 시작과 마무리는 간도수의 시종에 대한 이치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도수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새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한 후 성주신을 기리는 성주풀이를 하시며 시도 여기서 일어날 것이요 종도 여기서 끝이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업창골로 상징되는 정업은 시종이 함께 겹치는 간도수의 자리입니다. 참고로 속수정경의 대명전은 도전에서는 태평전으로 나옵니다. 정업이 제각성 분야하고 노령지하에 왕자포덕하고 현덕이 입촉에 촉사 환영지설하니 하여호이까. 제자가 여쭈기를 정업이 각성 분야에 있고 노령산맥 아래에서 임금이 덕을 펴고 현덕이 촉에 들어가며 촉나라 선비가 환영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습니까? 하고 말씀하시기를 토정은 선생이라 일컬을만 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제님께서 여기가 제비창골이라지 하심에 형렬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응 촉나라길이 험하다 하여도 한신이가 알더라고. 천하사를 하나 다니는 사람이 제비창골은 모르겠나 하시는 공사에 등장하는 유방이 자리한 판박 촉나라에 대해 현덕이 촉에 들어가며 촉나라 선비가 환영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물은 한 종도에게 토정은 선생이라 일컬음만 하도다 하시며 힌트를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노령지하의 왕자 포덕의 땅인 정읍을 촉나라길이 험하다 해도 한신이가 알더라고
천하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비창고를 모르겠나 하는 말씀에서 제비창고에 비유하심을 알 수 있으며 정읍이라는 곳을 유방이 자리한 총나로로 보시는 상제님의 시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벽대전에 대패해 결국 관운장이 지키는 화용도에서 만나게 되는 편한 판밖의 대결 구도로 공사를 짜놓으신 모습을 보면서 정읍이야말로 제비새끼 치는 날에 제비창골이 가득 차리라 하신 제비창골 도수가 열리는 제읍창골이 자리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이 제각성 분야하고 양백이 제각이라는 내용은 사실상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각성 분야라는 말 속에는 김호연 성덕에 붙인 혈맥관통의 맥이 연결되는 땅이라는 속뜻이 있으니 격암유록에도 무려 81회나 나오는 양백이 자리하신 비처를 찾겠다고 전국 방방곡곡 쑤시고 다니며 더 헤매지 말라고 상제님께서 아예 콕 찍어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양백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 있으니 어떻냐고 묻는 정도의 말에 상제님께서는 고분한 구례오 정읍은 함열이요 전주는 임실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사실 다 하신 얘기입니다. 고부를 일러 예를 구하는 자리라 한 것은 결국 예를 갖춰야 할 분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중택택괴의 단전에 단활 태는 열야라 하는 구절에서 근거한 정읍은 함열이라는 말씀은 백성을 거느린 임금을 뜻하는 택괴가 자리한 곳이자 함열의 함이 31번째 택산 함께가 상징하는 두 사람, 곧 양백이 제각야, 곧 정읍에 있으니 이를 정읍은 함열이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사람을 남자 두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택산함께의 단전에는 분명히 남하녀와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는 취녀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하셨는데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로 혹세무민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간도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던 정읍이 공간적 관점이라면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는 말씀은 시간적 의미로 도운의 시작인 낙종도 정읍에서 일어나고 추수자에 의한 도운의 매듭 역시 쇠머리를 땅에 묻은 지천태의 상에서 알 수 있듯 정읍에서 마치리라는 것입니다. 곧 법통맥의 시작과 마무리 태통에 추수할 사람이 나타나는 곳은 동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정사를 펴는 포정소가 자리한 정읍에 간도수의 종장을 찍어 이 점이 되는 때에 세상 일이 바로 잡히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물정자의 본자에서 보듯 438-951-276의 낙서구궁 정자 중앙에 있는 오황극의 낙점을 뜻합니다. 이 말은 왕이 자리 잡는 곳이 우물을 뜻하는 정읍이라는 말입니다. 하루는 태인 백암리에서 하는 김경학이와 백근을 상제님께서 명하시어 김자선의 집에 유숙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튿날 상제님께서 자선의 집에 이르시어 경학에게 간밤에 꿈에서 본 것을 말하라 하시니 경학이 아뢰기를 꿈에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죽을까 염려하여 달려가 보니 그 개가 다시 우물에서 뛰어나와 다른 곳으로 가더이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말에 강가를 개라 하나니 내가 꿈을 옳게 꾸었다 하시는 공사가 있으십니다. 즉 우물정의 본자인 정자에서 보듯 가운데 그 한 점이 서신사명으로 오시는 상제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읍은 왕자포정지지라고 그렇게 말해도 마이동풍의 소기의 경일령 격으로 쳐듣지를 않으니 가뜩이나 공부할 게 많지만 이 또한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기윤년 3월 금음날 상제님께서 형렬과 자연의 아들 태준을 데리고 대원사로 가시는 도중에 금산사 돌무지개문에 이르시어 무지개문의 내력을 아느냐 하시고 무지개문 안에 서시어 위쪽을 가리키시며 한일자 돌 4개로 우물정자가 된 그 가운데를 쳐다보라 하시므로 세 사람이 바라보니 주먹만큼 허물어진 틈으로 푸른 하늘이 보이더라 하는 공사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태준이 무지개문의 내력을 여쭈거늘 상제님께서 별 말씀 없이 그냥 금산사 경내로 들어가시는데 이거 너희들이 공부할 숙제라는 말이죠.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를 열어갈 때 난도자들이 나타나리니 많이도 죽을 것이니라 하시고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부지 적자 입폭정하니 90각원 총몰사라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깊은 우물에 빠지니 90가설이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구나 라는 뜻인데, 이때 거지천자, 대두목 행세 등 남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일러 사나운 우물이란 뜻의 폭정으로 쓰는 걸 보면 우물정자에 임금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해왔듯 정업을 지천태 자리로 공사 보실 수밖에 없는 천지공사의 이치적 배경이 되는 역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11번째 지천태괴의 석괴 전에 태자는 통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통의 자리를 48번째 수풍정괴의 잡괴전에서 또다시 정은 통야라고 명시하였으니 여기에서는 태의 자리를 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제님께서는 이치 그대로 천지공사에 취하여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주도수를 천안대 가서 가져온다 하시고 정업은 왕자 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고 하신 정자의 이면에 담겨 있는 신화의 의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